네, 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 복지와 교육 정책 그리고 국민 통합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은 후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어제 TV 토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지요. 하고 싶은 얘기를 꼭 담아뒀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어제 TV 토론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어제 교육 복지 정책의 이제 국민 통합 방안이었는데 후반에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한 토론은 좀 빈약했던 것 같아요. 예. 일부에서는 교육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차분한 정책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2부에 와서는 상호 비방전이라든지 상호의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였고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대선 이후에 어느 정당도 과반이 안 되니까 누가 집권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협치 방안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스스로 상대방들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로 많이 일관했던 면이 보이고 단지 어제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했던 그런 얘기들은 어제 탈당이 있었잖아요. 바른정당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어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토론 아니에요. 이제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고. 한국이 어렵다고,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후보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어려운 위기를 타파할 만한 시원한 그런 발언들이 좀 부족하고 네거티브적인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점이 상대방을 흠집내고 자신의 어떤 선거 전략상 발언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이 좀 치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20% 조금 넘는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했잖아요. 예. 그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제 TV 토론이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고 정말 마음속에서 본인이 준비한 거를 온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결국은 마음을 전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어제를 보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토론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가 복지, 교육 정책이었죠. 먼저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공약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협공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라는 그 어떤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한마디로 저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 좋은데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그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꼭 한번 물어봐 달라.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거는 아닙니까?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건 철회를 하셨어요? 오해십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이제 문 후보께서도 질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예, 그 사실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유치원 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줄 서서 뭐 가야 되고 유치원이 정말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관심 있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단설 유치원 짓지 않겠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계속 협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설 유치원 짓지 않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연합회 가서 한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을 가지고 다시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제 뭔가 혼란이 생기고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선거 초반에 단설 유치원 그 억제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그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저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물론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겠다라는 입장은 얘기했습니다만 시원하게 해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단설 유치원도 국공립이고 병설 유치원도 국공립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서 이제 꼬였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회가 좋았는데 그 이제 문재인 후보와 심 후보가 공세를 취했으니까 적절하게 완전히 이렇게 해명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주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는데
또 과거 정부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자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등록금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쏘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과거에 올랐으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과거가 아니고 문 후보 그 비서실장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선심 쏘듯이 반값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하는 게 내가 얼굴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낮추자는 아니, 거 아닙니까? 과중한 게 누가 만들었어요? 네, 뭐 등록금과 관련된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아주 강하게 이 질의를 하면서 쏘아붙이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홍준표 후보의 토론 전략이 문 후보를 집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이중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략할 때 본인의 어떤 살 길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등록금이 많이 113%나 올랐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런데 그거를 원래대로 낮추는 거지 반값은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뚜렷하게 좀 좋은 대답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서민들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죠. 누가 봐도 이걸 좀 내려야 되겠다는 그건 뭐 다 맞는 이야기 같고. 아니 두 후보가 저렇게 뭐 며칠 헌거 안 남았습니다만은 장외에서도 공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또 이번에는 진주의료원 폐지를 비롯한 국공립의료원 존치 문제에 대해서 맞붙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강성기종 노조입니까?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죠. 다 강성노조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그리고 그런 적자도 식으로 억지를 하니까.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인데 그 홍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지.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폐쇄 안 놀면서 일 안 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겁니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내 폐쇄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홍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내 빚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홍 50년 후보가 사업 사돈 다 낱말하실 해줬습니다. 처지가 청년도 아니에요. 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배배 꼬였다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어제는 좀 감정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마지막 TV 토론이라 그런지 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오고 진주의료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건 대표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기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보기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보수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로서 뭐 당연한 거다. 예. 왜 이렇게 적자가 쌓이고 뭐 지금 홍준표 후보 말 따나 그렇게 놀면서 무슨 그 의료원을 유지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극명하게 갈렸던 건데 또 하나 이제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실 진보적 아젠다의 아주 대표적인 아젠다거든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 거. 그리고 네. 아까 저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진주의료원 폐기와 더불어서 경상남도에서 또 무상급식 폐기도 있었잖아요. 홍준표 지사가 예. 경남지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각 후보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찌르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배배 꼬였다 이런 말은 사실은 토론회에서는 적합한 용어들은 아니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 일상적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전략적이고 의도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당히 자극한 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제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평가가 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지적들이. 예.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보수 후보들은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사실상 잘못된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이제 진주의료원 이런 거 폐기가 잘못됐다라고 심 후보가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 때의 문제 그리고 도지사를 할 때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비판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4대강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제 그 토론에서 지난 토론 때와 좀 달랐던 게 지난 토론회 때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 또는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시절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지지율 때문일까요? 홍준표 후보의 뭐 공약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4대강 문제도 이제 다시 나오고 이런 측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바른정당 의원들 13명이 이렇게 보수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하여간 지지율이 좀 상승하면서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그런 아픈 부분을 어제 좀 제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좀 다시 이렇게 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말이 다소 좀 거칠고 설명성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적대 감정을 가지는 그런 유권자층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시원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또 동조하는 계층이 많은데 이건 어차피 뭐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의 선거 전략이고 홍준표 후보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고 유권자들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예. 뭐 자연스럽다고. 이른바 뭐 실버크로스 뭐 얘기도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결과가 그렇다는 아니고요. 1위 후보는 어느 정도 이제 40%대로 앞서가고 있고 지금 2위 싸움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후보 간에 상당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가 중반전 이후로 들어서면서 일강 체제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일강 이중 체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중이라는 게 안철수, 홍준표 후보인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한 군데인가요? 홍 후보가 안 후보를 아주 극소한 차이지만 앞선 게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예. 오차범위 뭐 당연히 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 얘기처럼 안철수 후보와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양강구도로 출발을 했던 것인데 1강 2중으로 가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를 추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양강구도를 지금 자신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안 후보는 자꾸 추격당한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자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이번 토론회뿐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그 상대로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죠.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어제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있었던 정책들을 계속 이제 공격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골든 크로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오늘부터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으니까 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이런 토론을 보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여론조사 한 군데가 데일리안 RN설치가 30일 5월 1일 한 조사인데 거기를 보니까요 1961명 ARS로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응답률은 좀 적네요. 4.3%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 41.8, 홍준표 후보 21.2, 안철수 후보 19.4 그래가 이 여론조사가 아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안철수 후보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뭐 공표는 안 되니까 이제 내일부터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TV 토론 주제 여기서 더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답변은 국민 분열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책임 공방으로 비화를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개파 청산 설전을 함께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한 자기 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회사 제가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 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을 당내 쪼갠 개파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 당내 지금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다른 당과의 이런 전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내 개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네, 홍준표 후보님 예. 발언 저는 신청하셨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후보님 됐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저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왔던 게 개파 패권. 근데 사실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의 패권에 뭐 염증을 느껴서 국민의당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일부 총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을 쪼갠 거는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역공을 펼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 서로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거라고 봐야죠. 국민의당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친문 패권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권자들에게.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들끼리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다른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건 통합에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얘기가 친문 패권주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걸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요약을 했어요. 개파 패권주의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과 같이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요약하면은 친문과 친박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 아주 좁은 세력이다. 이 확장성이 없는 남들과 협치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예.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난 총선 때 자신들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나간 건 사실 안철수 당신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크게 그 양쪽에 다 이제 잘못이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어제 이제 2부의 그 주제가 국민통합 방안이었는데 국민통합 방안을 얘기하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과거의 문제를 좀 덮고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집권을 하면은 연대와 연정을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논의가 생략된 거죠 어제는. 그 사실 그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뭐 약점이라면 이른바 비문 세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바로 이 문재인 패권주의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적폐청산 이런 말들을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들 작년에 총선 전에 정치 평론하면서 뭐 숱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교동계 사람들 특히 권노갑 전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 사람들이 당을 나오면서 한 이야기들 또 뭐 김종인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한 전 의원도 나오면서 한 이야기 손학규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대표 현재 당대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들 가지고 저희들이 평론을 엄청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분이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하는 말씀 잘 들어보면은 누가 더 책임 있느냐는 공방인데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동교동계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나가는 명분을 제공한 측이 누가 더 책임 있느냐 이걸 따진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알고 있으라고 봐요. 두 분 아마 이런 논쟁 과정에서 결국은 저도 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호남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할 테니까 지지를 해달라. 그래서 선거에서 호남에서 지역구 23석을 얻은 겁니다. 예. 그 당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런 면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예. 문재인 후보가 협치 대상이 어제 토론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 측은 어쨌든 친문은 좀 배제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직도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친문 패권 얘기한다는 거는 역시 오히려 예. 안 후보에게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13명 의원들 얘기도 해보죠. 탈당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은 이제 분당 사태를 맞게 된 거죠. 원내 교섭단체도 못 갖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유승민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경론을 펼쳤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열한 거는 내가 후보님 지금 먼저 어제 시작했죠.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비방하는 아니, 말씀은 그러니까 좀 자제해 지금, 주시고요. 예, 공 후보님은 제가 1차 톤에 이야기했지만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저는 우리나라 이 후진적인 정당 체제라고 봐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그 탈당 바른정당 의원 현재까지 13명, 14명이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탈당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클까요? 미미할까요? 저는 영향이 미미하진 않고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힘을 보태주는 현상이 됐어요. 물론 98일 만에 다시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원칙과 명분이 없는 그런 회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일단 유권자들은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보수 적자 논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설전을 벌였는데 조금 전에도 아까 네거티브 공방 설전했는데 반년에 가까운 의원들이 일단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오니까 보수가 좀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동병상련이에요. 서로 항상 도와주는 관계고 약자의 입장에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관계인데 모르겠어요. 저 두 후보가 끝까지 지금 이번에는 완주를 한다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대선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이 13명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분들이 한 얘기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보수의 분열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1월 달에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나올 때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에게. 그때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예. 바른정당 되기 전에. 그때 대변인 격이 황영철 의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김성태 의원이었고 장지원 의원은 청문회 스타로 아주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과 너무 달라졌어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 변화라는 것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 그때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자기 부정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선거 구면에서 얼마든지 이합치산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와서 당위적인 얘기하기는 너무 그렇고 예. 뭐 합정연행 이합치산이 있어 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정도 문제죠. 이렇게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뭐 물밑 접촉 때문에 단일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대개의 생각은 이래요.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승리도 승리입니다만 예. 탈당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나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만 총선거에서 자신의 어떤 지역구의 입지 같은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뭐 지방 단체장이나 이런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근데 이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자기 부정임과 동시에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킨다. 정치를 너무 웃음거리를 만든다. 이 비판을 전 그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요. 좀 비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 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래 질문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쭉 지켜보면서 막판으로 올수록 결국 중도 또는 개혁 성향의 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진보면 확실한 진보, 보수면 확실한 보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에게 결국은 표가 분산되는, 결국 한국 정치에서 중도의 실험이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 개혁의 실험이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과 포함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유승민 후보를 보니까 한국 정치가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상당히 어렵구나 이걸 느낍니다. 특히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60년의 역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냐 이런 과제 앞에서 역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이념 노선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앞으로 정말로 살 길은 국민들한테 더 정직하고 그리고 앞으로 분단 국가의 그런 분단 극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보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유승민 후보의 지금 바로 화면에 나왔던 얘기, 저에게는 상당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거는 뭐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저 말에는 상당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도 인용을 했고, 그리고 정말 개혁의 길을 가겠다, 개혁적 보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예요. 어제 떠나면서 13명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탈당했고, 유승민 후보는 개혁적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유승민 후보의 이 실험이 설령 소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개표 결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언들은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토론회 전체 6번의 토론회였잖아요. 뭐 다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많이 감동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의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울림이 있었다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이제 TV 토론은 끝났고 더 이상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마 뭐 내일부터 또 이 사전 투표도 실시가 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마음을 좀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공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